해가 저물려 작은 설촌 마을에는 민호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본래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매일 강남 농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술에 빠지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모범적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조차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일과 후, 민호는 홍대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허황된 이야기가 오가는 술자리에서 그는 일상의 고뇌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지고 짜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는 모든 불만을 소라와 어린아들 준호에게 쏟아냈습니다. 고함 소리와 심한 욕설은 따뜻했던 집을 무겁고 냉랭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부수고 심지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준호는 구석에서 울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소라는 인내심 많고 착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지만 번번이 술에 취한 그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뿐이었습니다. 소라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들 준호를 위해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떠나면 아이가 엄마 없이 더 불행한 삶을 살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녀는 인내해야 한다고, 언젠가 민호가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큰 싸움 후 소라는 부엌에 앉아 구석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우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진난만했던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소라는 이대로 가면 자신뿐 아니라 아이까지 망가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를 안타까워하며 민호에게서 떠나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저 남편을 잃을까봐 참고 견딘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헛소문은 소라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민호가 깊이 잠든 밤이면 홀로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소라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옛날에 다정하고 성실했던 민호의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가 예전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날이 더 잦아졌습니다. 작은 가족의 삶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소라는 기적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민호는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시골길에서 오토바이 불빛은 가물거렸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술에 취한 민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향을 잃고 오토바이 제어력을 잃었습니다. 급커브 길에서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고 한새우 운하로 추락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민호는 운하 바닥에 널브러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은 헐떡거렸고 오토바이는 하늘을 향해 불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풀벌레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함께 밤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나무들은 밤의 속삭임처럼 사각거렸습니다. 다행히 심야 택시 기사 최 씨가 지나가다가 특이하게 하늘을 비추는 오토바이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핸드폰 불빛으로 운하를 비춰봤습니다.
불빛은 낡은 오토바이와 움직이지 않는 민호에게 닿았습니다. 최 씨는 급히 민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운하로 내려가 민호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숨은 쉬고 있지만 온몸이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임을 깨달은 최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 몇몇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고 그들은 힘을 합쳐 민호와 오토바이를 운하에서 끌어올렸습니다. 한 사람이 민호를 알아보며 외쳤습니다. 어머, 민호 씨 아니에요.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나 봐요.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술 좀 작작 마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동안 최 씨는 구급차를 불렀고 곧 응급차가 도착하여 민호를 삼성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밤중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술에 익숙했던 남자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민호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대퇴골이 골절되어 최소 4개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문안을 부탁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리라 믿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고 때로는 냉담한 거절만 돌아왔습니다. 나 지금 바빠. 다음에 보자. 병원에 입원했어. 어휴. 빨리 나아. 난 할 일이 많아.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의리를 외치던 친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허탈감을 느꼈지만 그저 바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반면 소라와 준호는 늘 민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그녀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 병원으로 가져가 민호에게 정성껏 죽을 떠먹였습니다. 민호는 고통과 무력감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냈지만 소라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어린 준호도 엄마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가 아파하면 작은 사탕을 손에 쥐어주거나 서툰 그림을 그려주며 그를 웃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민호는 아들의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침묵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요양하며 아내와 아들의 도움을 받아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오랫동안 한 곳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은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쉽게 짜증을 냈고 특히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민호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내가 맛을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소라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지만 민호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계속 불평했습니다. 엄마가 부당하게 혼나는 모습을 본 준호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엄마 없으면 아빠는 여기 있지도 못해요. 아들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 대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아들의 말에서 자신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 때문에 그는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내 아빠야. 준호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고
소라는 눈물을 감춘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의 술친구들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술을 가져와 시끄럽게 웃으며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 우리 보고 싶어서 왔지. 나와서 한잔해.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독과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잠깐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소라는 그 모습을 보고 뛰어나와 막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들은 아저씨가 가장 힘들 때 아저씨를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준호만이 항상 아저씨 곁에 있었어요. 친구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과 책임은 무슨? 남자라면 자유로워야지. 여자가 너무 간섭하면 남자 망신이지. 민호는 자존심이 상해 소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좀 조용히 해. 난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어. 소라는 아무 말 없이 실망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집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슬픈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앉아 친구들의 말과 아내와 아들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술 친구들이 술에 취했을 때만 찾아오지만, 가족은 그가 아무리 아프게 해도 언제나 그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밤을 지새우며 그는 자신이 믿었던 술 친구들은 일시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건강할 때는 함께 즐거워했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라와 아들만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만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민호는 술 친구들이 바빠서 병문안을 못 왔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전화를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재야. 나 집에 왔어. 여기 와서 놀자. 술도 좀 가져와. 너무 오랜만이다. 민호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항상 같은 거절의 말만 들려왔습니다. 나 너무 바빠. 다음에 보자. 민호야. 지금은 좀 안 돼. 나중에 다시 연락해. 그는 다른 친구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핑계를 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침묵과 거절은 민호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친구들이 실제로는 자신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낡은 집을 바라보며 민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소라는 부엌에서 조용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울한 기분에 휩싸여 밖을 바라보던 민호는 아들 준호가 바닥에 앉아 낡은 나무 지팡이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빨리 나와서 나랑 축구해요. 내가 깨끗하게 닦아놨으니까 아빠 더 빨리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장 믿었던 친구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나 민호야. 여기 와서 놀자. 너무 오랜만이다. 현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바빠서 너랑 술 마실 시간 없어. 이제 그만해. 이번에는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뇌리에는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기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소라가 따뜻한 죽을 들고 들어와 식탁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소라가 물었습니다. 친구분들은 오셨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흐릿한 목소리로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소라는 아무 말 없이 민호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문을 나서기 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랑 준호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민호의 자존심을 찌르는 동시에 고독 속에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 때문인지 깨달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힘들게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소라를 보며 그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소라는 돌아서서 놀란 듯 민호를 바라봤지만 곧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정말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오랜 요양 후 민호는 걷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발은 고통으로 떨렸지만 소라가 곁에서 그를 지탱하고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딘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민호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밀려오는 통증에 힘들어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던 날들, 소라의 눈물과 두려워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는 계속해서 발을 내딛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을 때 민호는 더 멀리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빠를 발견하고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민호는 웃으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아빠의 손을 잡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걸음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민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그는 걷기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더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라가 곁에서 함께했지만 곧 민호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 과정에서 걷기 연습뿐 아니라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을 조금 걸은 민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는 소라가 빨래를 널고 준호가 낡은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라야. 민호가 소라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소라는 민호를 돌아보며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소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조용히 다시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 미소는 민호에게 따뜻하게 느껴졌고 소라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으면 민호는 가족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소라의 이야기와 소소한 집안일, 그리고 준호의 순진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점차 민호는 그동안 놓쳤던 가족 간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술을 끊을 뿐 아니라 아내와 아들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가족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가운데 민호는 지팡이를 옆으로 치워두고 지지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지만 민호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잘 봐. 한 걸음 한 걸음. 민호는 천천히, 그러나 굳은 의지로 두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소라와 준호는 자랑스럽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걸음은 단순히 재활의 여정일 뿐 아니라 민호가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인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술 친구들의 초대를 거절하고 가족을 돌보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호는 가족은 그저 돌아갈 곳이 아니라 항상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사랑, 용서, 그리고 가족의 가치에 대한 교훈입니다.